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상황을 명확하게 규명할 관련 녹취를 찾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원 치료 기록은 휴가 19일 중 나흘 뿐입니다. 검찰이 준사기로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자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녹 할머니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길할머니 가족은 치매인 분이 기부 허락을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확보에 나섭니다.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 집행도 조치됐습니다.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데 질주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차 안에선 통장 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재판에선 정경심 교수와 아들이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성남의 한 도로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져 지하상가 등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전화 건 적이 없다고 했고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어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파일이 아직 국방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압수수색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연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수사팀은 1시간 전쯤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 외부로 노출된 이곳 민원실을 제외하곤 압수수색 진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관련 전산 자료에 맞춰졌습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확보하겠다는 이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는 아들 군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걸었는데요. 국방부 콜센터에 저장된 당시 녹취록은 보존 연한 3년이 지나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도 이 녹취 파일 확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 부부 중 누구였는지, 민원 형식의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나면 추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방식은 현직 법무장관인 만큼 서면 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자,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바로 그날 당직실에 있던 한 병사는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 연장을 지시하고 돌아갔다는 증언을 한 바 있죠. 과연 이 대위가 누구였을까? 그동안 의문이 무성했는데 검찰이 마침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했던 바로 그 장교이기도 해서 의문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이 완전 허위라고 했던 당시 당직 사병의 증언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 A 씨는 6번 마크를 단 상급 부대 장교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고 줄곧 주장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 안 올린 상태인데 갑자기 상급 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했으니까 그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려라 해가지고.
검찰은 서씨 상급부대 인사정교였던 김모 대위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고 직접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위는 수사 초반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최근 본인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위가 전직 추 장관 보좌관이던 최모 씨와 최소 3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 시점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던 2017년 6월 14일과 이메일 진단서를 보냈다던 21일, 그리고 휴가 미복귀 의혹 당일인 25일 최소 3차례로 파악됐습니다. 최 보좌관은 서 씨 부탁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물어본 것이라며 추 장관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경두 국방장관이 군 복무 기간 중 진료와 관계없는 휴가는 병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즉 아파서 휴가를 나갔더라도 진료 기록이 없다면 병가가 아니라 개인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셈이죠.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와 비슷한 상황이면서 실제 치료받은 날만 병가가 처리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대로면 서 씨는 치료받은 나흘만 병가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특혜가 있었네요, 서울병에게? 서울병의 상황이 어쩐지 그런 것들은 그 진단하고 다양한 그런 입증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취지로 답변했다는 여당 의원 지적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투명하고 공정해 위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서 씨가 통역병에 선발되었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 옹호성 발언이 계속되자 야당에선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국민의 외침을 정부 여당이 계속 외면할 때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탁성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답변이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정경두 장관은 말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모두 19일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술이나 통원치료 기록이 남아있는 날짜는 단 나흘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머지 15일을 그냥 집에서 쉬면서 병가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병원 치료가 확인된 것은 7일부터 9일까지의 입원과 실밥을 뽑은 21일, 이렇게 나흘 뿐입니다. 서 씨 측이 병가 근거라고 밝힌 서류도 병원의 진단서일 뿐 통원 치료 내역은 아닙니다. 서 씨 측은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집 근처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만. 만약 병원 진료 없이 집에서 쉬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선 병가를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씨 측이 동네 병원 통원 치료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거나 서 씨 통원 치료에 지급한 국방부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확인해보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서 씨 측에 통원 치료를 한 게 맞는지, 치료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있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추 장관 옹호 전선을 더 두텁게 치고 있습니다. 전화에 이어 오늘은 SNS 메신저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여권 지도부가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군인들 휴가 연장은 쉬워지게 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의 절반 이상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 전화와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추 장관 의혹 제기가 일본의 과거 부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정치 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 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카톡 발언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전화도 모자라 카톡이냐, 오늘부터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 하겠다는 등의 비판성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예비역 장교도 지휘관이 항상 카톡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냐며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린 것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아들이다.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지 않다.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는지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모호한 답변들을 쏟아내면서 결론은 검찰 개혁으로 향하는 추 장관의 속셈은 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 아들은 환자인 병사였죠.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아들 군 관련 의혹 속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군에 전화하지 않았다면서 남편이 군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나섰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들은 모든 걸 스스로 해왔다고 추 장관은 말했습니다.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간단한 무릎 수술 아니냐는 지적에는 갑자기 빙상여제를 끌어들입니다. 빙상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상당히 그럴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보좌관에게도 간단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늦어진 검찰 수사에 오히려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서도 수사를 주의했던 동부지검장은 지금은 법무부 2인자 자리에 승진 기용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답변을 거부하고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수사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물음에는 말끝을 흐렸고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죠.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청탁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냐고 묻자 질문을 막았습니다. 가정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어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젯밤 늦게 자신의 SNS에 기론옥 할머니의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의연도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헌신한 윤 의원을 검찰이 억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 일정을 소화했지만 언론 접촉은 피했습니다. 어제 서면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검찰 인터뷰 기소에 대한 따로 한 요청 말씀. 주십시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십시오. 따로 주세요. 어제 밤사이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게시물들도 SNS에 올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들과 함께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글과 영상은 현재 대부분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길할머니의 중증 치매를 이용해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민주당은 오늘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내일 최고위에서 윤리감찰단 구성과 추가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올린 것은 치매 증상이 있는 길 할머니의 상금을 함부로 기부했다며 준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데 대한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 할머니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길 할머니 측은 기부를 허락한 적도 없고 이런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가족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족 측은 할머니가 상금을 기부한 2017년 11월에는 치매 증상이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중증 점수가 나왔는데 돈을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지. 길 할머니 측은 할머니가 본인에게 1억 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1억이 돈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당신 통장을 본 적이 없대요. 통장을 구경도 못했고. 윤 의원과 정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는 법의 시간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고 법에서 알 겁니다. 법으로 물어.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윤 의원의 기소를 두고 이 할머니가 안타까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얼마 전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장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에 나온 정경심 교수와 아들도 역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1시간 45분 내내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조 씨가 이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선서를 마치자마자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아들 조 씨도 증언에 따라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도 2주 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300여 차례 말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아들 조 씨가 검찰 조사 때 피곤하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2회부터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작성 의심 서류를 정 교수에게 준 후 형수님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자 정 교수가 연고대를 위한 서류라며 와인 한잔 하자고 답한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 모자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정 교수 모자는 2주 전 조 전 장관처럼 증인 보호를 신청해 카메라가 없는 통로로 법원을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각급 학교도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는 아니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받았던 수도권의 학생들.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한 달여 만입니다. 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는 9월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전면 등교는 아닙니다.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학년별 격주 격일 형태로 등교 수업이 이뤄집니다. 그 이후의 학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저하와 사회성 결여 등을 걱정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시기상조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볼모 잡힌 것 같아요. 안 보내자니 친구들과의 만남에 우리 아이만 왕따 당하진 않을까, 우리 아이만 소외되지 않을까. 교육부는 수능은 12월 3일 예정된 대로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또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4명 중에 1명꼴이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우리 교회에선 그제 목사와 교인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접촉자들 가운데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최근 2차례나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사람, 촬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태프진이잖아요. 그 사람들 10사람이 같이 한 거죠. 신촌 세브란스에선 환자와 보호자 등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양시 일가족 집단 감염자 가운데 병원을 다녀갔던 1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환자가 원내 감염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원내 감염에서 고양시의 일가족으로 추가 전파가 됐는지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최근 2주간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변에 숨은 무증상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2차 항체조사 결과가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며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방심하면 또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고 그 열쇠는 결국 백신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아야 실효성 있는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보고 해외 백신 3천만 명분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미 20억 명 분량을 선주문한 상태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백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1,000만 명 분량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 인구의 20%까지는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자는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추진한 다국가 연합체인데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가입과 선입금 납부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2천만 명 분량은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어느 백신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 3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 후보는 모두 9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억 명분의 물량을 주문해 놓아 우리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확보하더라도 누구부터 접종하느냐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두 달 내로 짧은 시간 안에 백신 접종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선 가운데 빌 게이츠는 잘못 분배하면 사망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한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7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 차량에 체인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고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입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검은색 포르쉐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치고 지나갑니다. 튕겨나간 포르쉐는 대형 관광버스 앞 유리를 바꾸서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공중에서 이제 몇 바퀴를 막 돌면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쾅쾅쾅 전쟁 난 듯이 막 소리가 이제 굉장히 컸고요. 순식간에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지면서 교차로는 차량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낸 포르쉐는 차 앞부분이 모두 찌그러진 채 도로에 나뒹굴었고 피해를 당한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포르쉐 운전자 45살 A씨 등 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일 먼저 구했고 완전히 차에 눌려져 있었거든요. 포르쉐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2차례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보통 운전자는 사고를 감지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 이 차량이 일으킨 사고 현장에는 모두 제동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환각 질주를 벌인 겁니다. 이어서 하도건 기자입니다. 문제의 포르쉐는 당시 700m 정도를 질주하며 3차례 연쇄 사고를 냈습니다. 정차한 승용차 옆을 처음 받은 뒤 지하차도에서 2번째 추돌을 이어 교차로에서 마지막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3차례 사고 현장에는 제동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리는 소리까지는 안 들리는데 닿는 소리가 크게 나왔죠. 경찰 조사 결과 포르쉐 운전자 A씨가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고 전 동승자가 건넨 대마초를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약물이나 그런 거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이제 하니까는 시인을 한 거죠. 전문가들은 대마를 흡입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훨씬 더 흡수 속도 빠릅니다. 흡입 직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알코올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가 난 포르쉐는 A씨가 다니던 부동산 투자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통장 50여 개를 발견했지만 범죄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고 운전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택에서는 한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돌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여성의 계속된 난동에 공포탄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안을 휘저으며 빙글빙글 돕니다. 경찰들이 편의점 밖에서 제지해보려 하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오히려 편의점 안 물건들을 부숩니다. 갑자기 승용차가 문을 부수며 편의점 밖으로 나오려 하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급히 피합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는 이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편의점 내부로 차를 몰아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30대 점주와 본사 직원 등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0여 분 동안 난동을 피우자 공포탄까지 사용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점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성남의 한 도로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는 물론이고 지하상가 등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하겠습니다. 교차로 한복판 아스팔트를 뚫고 물이 솟구칩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성남의 한 사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는 물론 주변 지하상가까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천장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지하 노래방 등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노래방 기계는 물에 잠겨 고장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 달 넘게 장사도 못했던 업주는 한숨만 나옵니다. 노래방 기계 안에가 다 물 차가지고 기계도 지금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장사 못해서 지금 문 닫아 있는 상태인데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약 8m가량의 아스팔트가 부서졌고 일대가 3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수돗물 공급도 9시간 동안 끊겨 인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상수도관은 1980년대에 매설된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노관이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 시설물이 뭐 이탈이 됐다든지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상수도관 복구를 마친 뒤 침수 피해를 보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름만 대면 대다수의 어린이가 아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이용가 등급인데 이 게임 중에 음란 채팅이 오가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규제 방법은 없는지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도 휴식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청소년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요. 아이도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이들 청소년이 즐기는 유명 게임 속에서 무분별한 음란 채팅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자동차 게임. 접속하자마자 화면에 단체 채팅 메시지가 올라오고 중간중간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벗은 사진 보여달라는 등 음란 글이 보입니다. 뭐야? 혹시 이거 맞아? 서로 대화를 통해 범인을 유추해내는 다른 게임도 비슷합니다. 게임방에 입장하니 바로 날아오는 음란 메시지.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된 N번방처럼 노예를 찾는다는 글도 보입니다. 작성자와 대화를 시도했더니 사진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 등 선물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선물에 혹해 문제가 될 사진이라도 보낸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게임에 일주일간 접속했는데 매일 음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혹시 아셨나요, 이런 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이렇게 단체 채팅방은 처음 봐요. 웬만하면은 이제 연령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국내 게임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0명 중 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 거의 절반은 코로나 이후 게임 시간이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란 메시지가 오면 캡처해 업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더더욱 게임에 노출될 그 우려가 많이 있고요. 게임 업계는 채팅방에 성 관련 단어를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교묘히 이를 피한 메시지를 올리며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3번 이상 신고가서 주제 연구 제한 이런 식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그러는 사이 더 많은 청소년이 무분별한 게임 채팅에 노출되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냥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온라인 활동이 많은 코로나 시대, 학부모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부모들도 내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한국전력이 3년 전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태양광 시설을 2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을 다 날리고 철수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일이 콜로라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큰 소식을 내고 있는데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소. 235메가와트 규모인데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전이 투자한 해외 태양광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실투자금은 428억 원으로 당초 한전이 기대한 수익률은 7%입니다. 하지만 투자 첫 해엔 마이너스 27.6%, 우리 돈 56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에도 수익률은 0.18%, 순이익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수익률 탓에 최근 사업을 접기로 한 콜로라도 태양광 순손실의 8배에 달합니다. 한전이 지목한 적자 이유는 시장 가격 하락과 기상이변. 지난 2년간 잇단 캘리포니아 산불로 연기가 많이 나서 발전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변화와 재난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무분별한 투자 확대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성 검증이 소홀했고 태양광 발전 자체의 불안정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량이 급하게 늘어나거나 급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전체 송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이따른 적자와 사업 철수에도 한전은 괌과 멕시코 태양광 사업에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에 귀성 계획 세우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 가라앉은 분위기가 시장도 썰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계는 온라인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2주 앞둔 지금은 예전 같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문량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한 30-40%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선물을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 8월 전국의 전통시장이 체감하는 매출 경기 실사지수는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48.8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한 겁니다. 지자체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인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 받는 건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인분들도 노쇠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추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홈쇼핑처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추석 선물을 팔거나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이른바 집콕족을 위한 기획 상품도 내놨습니다. 기존 온라인 물량 대비 30%를 늘렸고요. 모바일을 활용한 사전 배송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 사라진 유통가. 코로나19가 추석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원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 버스의 안전벨트가 몸을 감싸지 않고 허리만 감싸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어른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벨트가 허리만 감쌀 경우 사고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정민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통학버스가 벽에 부딪히자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 모형 상체가 앞으로 심하게 고꾸라집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운전석 뒷부분이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통학버스 대부분이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아닌 어른용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형에 적합하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벨트띠가 허리만 감싸는 2점식 안전벨트와는 달리 어깨와 허리, 복부를 모두 감싸주는 3점식 안전벨트가 부상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통학 차량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차에 벨트가 다 이게 일직선만 되지 사선이 아니어서 사실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다 등하원도 시키고 제가 데려다 주고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의무화가 돼서. 한국소비자원은 통학 차량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 후보자가 과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른 논문들을 일부 베낀 것으로 확인됐는데 표절한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사동맹과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을 분석한 2015년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 중간에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등을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작성된 한 지방대학 박사학위 논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습니다. 서 총장의 논문 중 모두 3페이지가 이런 식인데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2008년 국방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미동맹 관련 논문과는 본문 일부와 각주 내용이 똑같습니다. 논문 표절 확인 프로그램으로 돌렸더니 전체 내용 중 35%가 표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에 표절도 해당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서 후보자 측은 인용 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교수는 논문 심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표절은 본인의 양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갭투자 의혹과 역사관 논란에 이어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전면 제재를 발효하면서 화웨이 고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던 우리 기업들도 미중 갈등 속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IT 굴기를 상징하는 화웨이가 오늘부터 반도체 조달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전면 제재에 돌입하면서 미국 기술을 일부라도 활용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은 미 상무부 허가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화웨이 매출 비율은 각각 3%와 11%. 제재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약 10% 수준인 연간 1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애꿎은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웨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시장에서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 1분기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35.7%, 글로벌 1위지만 이번 제재로 점유율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화웨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사실상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떠한 또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미국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 큰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서부를 잿더미로 만든 역대급 산불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불이 왜 났냐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산림 관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을 한 건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니탓 공방 송모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을 타고 내려와 호숫가를 뒤덮습니다. 마을은 폭발 사고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The fire burned 360 around it, only like 4 feet from the house, so that's nice. I lost my sheds. 처음으로 산불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쌓인 낙엽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When you have years of leaves, dried leaves on the ground, it just sets it up. It's really a fuel for a fire.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산불을 키웠다는 겁니다. 산불 피해가 집중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민주당은 기후변화로 고온의 마른 공기가 산불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을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 방화범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If you give a climate arsonist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이번 미 서부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의 20%가 불에 탔고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우선은 현장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로 영화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악화시에는 아예 영화제 전면 취소도 고려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국내외 스타들과 플래시 세례,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레드카펫 행사를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개폐막식과 야외 무대 인사 등을 전면 취소했는데 따라서 국내외 인기 스타들도 불참한다는 설명입니다. 야외 상영장에서 열리는 운대한 개폐식은 올해의 어떤 어려운 사정상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지난해보다 100여 편이 줄어든 68개국 192편이 선보이고 영화의 전당 5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내 극장은 50명, 야외 극장은 100명 미만으로 관객 수가 제한됩니다. 예매를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티켓 자체의 확인 자체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영도 없이 10월 21일 정상적인 현장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행사를 전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험악하게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몸집을 줄여서라도 현장 개최를 택한 부산국제영화제.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상황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영화제 측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가객 김광석이 마지막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애잔화돼 속되지 않은 노랫말은 30년 전 가난한 문학도 류건이 썼죠. 어느덧 50 중반이 된 시인이 냉소적이고 위약적인 유언을 빌어서 위선의 달인들을 비꼽니다. 너에게 기회와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여라. 항상 그들과 동행해라. 들키지 말아라. 약자를 이용해라. 어느 시인은 뻔뻔한 위선자를 두 줄로 질타합니다. 모든 게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인재 영입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이 명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정의연 활동 관련해서 온갖 의혹과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감싸기에 바빴고 윤 의원은 국회 개원 전날에야 짤막한 기자회견을 하고 금배지의 특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윤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이 했던 말들이 아직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가운데 압권이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흠집내기 위한 토착 왜구들의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횡령, 배임,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도 6개에 이릅니다. 윤미향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검찰 역시 토착 왜구 또는 토착 왜구에 동조하는 세력이 된 셈이죠.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고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새삼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검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역시 검찰이 헌신적인 활동가인 윤 의원을 억지 기소했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친일 모략극으로 몰았던 여당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21세기 친일 딱지가 얼마나 얄팍하고 비열한 편가르기인지 또 한 번 자명해졌습니다. 흔히 염치불구라고 많이 쓰는 염치불고는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사태나 윤미향 의원의 문제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 염치를 못 쓰게 되어버린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권력의 염치불구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9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부끄러움을 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남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남부 지역이 더 많은데요. 제주도는 최고 80mm, 경남과 전남은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대구는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구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일교차가 더 커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